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의 송윤호입니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명절을 맞는 서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으로 폭등한 농산물 가격에 소비자는 물론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전통적인 추석 명절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발길은 거의 끊겼지만 비대면 활동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로 급증한 택배 물량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호소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경제는 어렵고 코로나19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는 올 추석 명절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오늘 시사토론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질문은 국주영은 의원께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대목장은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올 추석은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많은데 네. 추석 물가 어느 정도로 체험할 수 있겠어요? 네. 사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은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은 항상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유독 장마가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또 장마 이후에 태풍이 오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작년하고 비교를 할 때 현재 지금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배 가량 올랐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집 앞에 있는 마트를 이용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9월 달 들어서 조금은 나아졌는데 이전에 보면은 뭐 배추, 이 쌈배추 요 손바닥만한 거 5장에 뭐 3,000원 그리고 뭐 호박이 하나에 4,000원 이렇게 하길래 그냥 돌아온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긴 장마와 태풍 이후에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오른 걸 직접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김보금 소장님. 네. 추석 물가가 오르는 걸 체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여성 소비자연합 전북 지회에서도 추석 제수용품 평균 구매 가격 조사를 하셨죠? 네. 네, 올 추석은 유난히 많은 태풍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히 좀 예전보다 다를 듯한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말씀대로 저희는 해마다 추석이나 설날에 맞춰가지고요. 제수 상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14, 15일 날 전주 시내 대형마트하고 중소마트하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24개소를 대상으로 명절에 많이 쓰고 있는 제수 상품이 저희가 34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공산품이 조금 작아져가지고요. 9.4%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선식품이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는 이제 새벽 시장을 주로 가고 있는데 김치를 담으려고 쪽파 한 단을 사려고 여쭤봤는데요. 어른 손 한 묶임 정도의 이 쪽파가요. 정말 5,000원, 7,000원이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배추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대부분이 2.5kg 정도가 계산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4,000원 정도만 샀던 것들이 지금은 뭐 9,000원, 10,000원 선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오이나 시금치, 토마토 이런 것들은 뭐 평균 70, 80%까지 오른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이런 과일류가 조금 가격이 좀 높을 것을 예상으로 해서 한우를 지금 약 5만 두 정도 방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소비자들께서 그런 과일 대신 뭐 이런 고기 축산물로 하겠다 해서 축산물 가격이 약간 높았지만은 지금 AT에서요, 한국농산물유통공사에서 배추하고 고춧가루하고 지금 방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석이 좀 지나고 날씨가 좀 좋아지면 이 가격은 조금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대현 교수님. 네. 올 추석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 오프라인은 크게 줄고 온라인이 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동안 추석 명절에 보였던 소비 패턴이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나요? 주로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따라 가지고 많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공급도 적어지고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있어요. 명절이라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기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올 추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연초부터 계속되어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구매하는 소비 행태가 많이 전환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온라인 하고 쇼핑몰 하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만 관심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중장년층에서도 이 온라인 쇼핑 행위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가격에 상당히 사람들이 이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민감해졌고요. 그리고 또한 기존에 있는 이 자기의 경험에 의한 그런 브랜드라더니 그거에 기초를 해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라든지 신상품 판매 같은 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건강이라든지 이 웰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아져 갖고 관련 품목들의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도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페이 하듯이 핀테크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던 구매 행위가 온라인 쪽으로 그동안에도 옮겨왔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폭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바꾼 현상 중에 또 하나가 공유 경제? 그렇죠.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렇죠. 19년도까지는 코로나19가 오기 전 세대는 공유경제라고 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쓰고 공유를 하는 그런 상품, 예를 들어 렌트라든지 또는 뭐 쉽게 얘기하면 부페 같은 것도 일종의 공유의 개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공유경제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그런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이제 카풀 같은 건 거의 사라져 버렸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사람들이 조금 꺼려하게 됐다는 그런 현상이 하나 나타나게 된 거죠. 네, 참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 네. 자, 전재성 처장님. 네. 자, 노동자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자, 올 추석은 노동자에게 있어서 가장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힘든 추석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상여금은 물론 월급도 뭐 깎이고 그런다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다음 주면 추석 연휴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명절이 되면 명절 상여금,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명절 상여금 지급이 어렵다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구인 구직 사람인을 보면 2020년 기업 1,14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의 51.3%가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난해보다 2.6% 감소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19년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 감소는 2.6%에 달하는데요. 이는 2012년 이후 역대 최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년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박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기업의 어려움이 크지만 그동안 주어던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 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고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 협의를 통해 명절 상여금 지급을 유예, 근로자 또는 대표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 동의가 아닌 전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네. 만약 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그 올 추석은 여러 때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시장에 가보면 아까 농산물 말씀을 하셨는데 2배 이상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긴 장마와 잦은 태풍 탓이라고 하지만 가격은 올라도 상인들 표정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국주영 의원님, 그 물건 구입할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셨어요? 이제 좀 가격이 나가는 이런 것들은 좀 비싸기 때문에 상인들도 갖다 놓고 파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긴 하는데요. 또 이와는 반대로 상황을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지난 6월에 삼겹살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 먹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높은 돈을 주고 사 먹었는데
산지 가격은 굉장히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산지 가격이 급등락을 해도 이게 소비자 가격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이 현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유통 과정에서 재고의 문제나 또 유통업체의 어떤 중간 마진 확보 이러한 유통 구조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그다음에 또 직거래장터 등의 사업을 지자체나 농협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시적인 행사 그리고 이제 또 소비자의 어떤 소비자에게 충분한 양을 확보해주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은 형편입니다. 네, 아까 우리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의 어떤 그 유통 채널을 통한 이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비대면 유통망을 통해서 어떤 그 판매량이 더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 추세를 반영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온라인 유통망,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거시기 장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방식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어떤 격차를 좀 더 완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유 교수님, 자 이런 미스매치죠. 예. 이런 문제들이 뭐 결국 유통구조의 문제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그 상품이 흐르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통업자라고 또는 중간상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멋있게 얘기하면은 유통기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소매상인들이죠. 이 소매상들이 없으면은요 물건이 상품 흐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기는 존재이지만 그 단계가 너무 많으면은 개입되는 유통 중간 상인들이 많게 되면은 거기에 마진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최종 단가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도 예전부터 유통 선진화, 유통 구조 개선이라고 해갖고 이 단계를 줄이는 거였거든요.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거래 같은 것들이었죠. 방금 우리 국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로컬 푸드 같은 것들도 이 단계를 팍 줄여버린 거예요. 생산자에서 바로 그냥 소비자로 갈 수 있게끔 중간에 유통기관 직매장 하나 딱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 쇼핑 같은 것도 상당히 직거래 형태가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유통 그 구조상의 그 중간의 유통 단계를 축소시키는 노력 이걸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직거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즘에 이제 소비자들도 원하고 또 생산자들도 원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동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유통업자들이나 또는 소비자들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보금 소장님, 네. 유 교수님께서 대안의 하나로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장을 네. 한번 꼽으셨는데 전라북도 역시 오프라인 구매보다는 온라인 많이 늘고 있죠. 혹시 네. 조사하신 통계가 있나요? 네. 저희 전라북도 자체는 아닌데요. 저희한테 고발 들어오는 상담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오픈 채널을 이용한 그 주 연령층 세대가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0대, 20대 젊은 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오픈 채널을 갖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의 이 통계를 보면 그 친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6, 7, 8 이 통계를 보면 50대, 60대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물건을 구매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쇼핑몰을 와서 확인하고 나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통계치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대적으로 이제 저희 센터에 접수된 고발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피해하신 분들이 10대, 20대, 30대 주였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요. 50대, 60대, 70대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또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 스마트 앱에 대한 이제 활용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스마트 앱을 통한 그 구매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요즘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폐업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하고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24라는 그 채널을 보면은요, 6, 7, 8월 달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창업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40%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8월 한 달만 창업을 통해서 온라인 창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거의 한 11,500건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 200만이 조금 넘는 이 지역에서 이런 전자상거래나 특수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나 이런 사업자들이요 12,000명이나 됩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뭐 그런 하나의 경제의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응원을 하지만 반대로 그거에 의한 소비자 피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교육을 지금 정확하게 구매하고 또 그 결제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집단 피해자가 발생해서요. 저희 어느 한 업체에 대해서는 뭐 전국적이긴 하지만 2,000건, 1,000건씩 접수가 돼서 저희가 일부 업체는 지금 형사고발한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대신에 어떤 그 양면성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거래를 하시면서 또 소비자들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온라인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 처장님. 네.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추석 대목이면 뭐 많은 손님들, 대목 경기 뭐 이런 게 좀 떠오르는데 올 추석은 뭐 식당도 붐비지도 않고 뭐 가게도 붐비지도 않고 좀 다르죠? 현장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식점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 산업의 종사자는 대부분 5, 60대 임시직입니다. 집중적으로 고용 충격을 받고 있는 집단인 것이죠. 더불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 고용직 노동자 등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노총이 요구하는 것이 5인 미만 사업장, 특수 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 유지 지원금 적용을 확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한시적이라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자로 실직을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어 생계의 위험마저 느끼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경산의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로드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네,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절실하다라는 네, 상황이 안 좋다는 네, 말씀이신데 네. 조금 전에 그 유 교수님께서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음식 주문, 배달 주문 크게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비대면 주문이 크게 늘면 배달 업종은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택배 노조가 최근 단체 활동을 했잖아요. 네. 뭐 벌이가 좋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 업무를 하는 집배원의 노동 환경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평균 그 집배원 노동 시간은 2,745시간. 한국 노동자 임금 노동자 평균 2,052시간보다 693시간이 높고요. OECD 평균보다는 982시간이 깁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주문이 폭증하면서 택배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택배기사 과로사 건만 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배 물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업무 강도는 더욱 세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로사와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집배원을 비롯한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많게는 300에서 400건 택배를 나르고 있고 무려 14시간에서 16시간 주 6일을 배달업 종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달업 종사자들은 하루 9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과중된 노동 업무로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아지고요. 이에 합당한 수입도 낮아서 택배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택배 산업의 성장으로 택배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지만 정작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배송 전 분류 작업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달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으면서도 집단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최근 당사자 중심으로 택배연대 노조가 결성되고 시민단체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노조 결성을 통한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국주영원 도의원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 또 한쪽에서는 택배만한 직장이 없다고 그래서 가정주부들도 임시로 취업하고 그래요. 네네. 자, 이런 것도 지켜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어쨌든 지난번 그 택배 파업은 이제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은 됐지만 택배 회사와 어떤 기사 간의 어떤 갈등은 그러니까 견해차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택배 업체가 기사에게 주는 이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더 부담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택배 회사와 택배 기사 간 타협에서 해결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저는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CJ 대한 그 동훈에서 그 지난해에 1,200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물품 자동 분류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화물 자동 분류기입니다. 이걸 도입해서 인수 과정에 어떤 노력과 시간을 전략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1,600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대형, 소형 물품 분류 라인을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쿠팡 같은 경우 지금 그 모든 배송 직원을 직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자체 배송 인력인 쿠팡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주 5일제와 주 50시간 근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분류 작업 문제 또 쿠팡은 이미 자체적으로 별도의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식이 굉장히 좀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유 교수님, 네. 유통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이런 제안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택배 시장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일찌감치 대기업은 온라인 쪽으로 판매 형태를 전환을 했고요. 또 택배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미 CJ라더니 롯데라더니 한진이라더니 큰 택배 회사들이 다 대기업이에요. 이 대기업의 사업 행태가 보게 되면은 계약에 의해서 대리점이라더니 또는 개인 택배 기사들을 고용도 아니고 그 계약이죠. 개인 사업자예요.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기업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도 안 하고 자꾸 이러는 행태를 띠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의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직고용 형태, 쿠팡처럼 직고용 형태로 띠는 것이 가장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절실하다고 봐요. 대기업이 직고용 형태를 띠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계약에 의해서 일은 택배기사들이 열심히 하고 이익은 위에서 고스란히 가져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런 그 택배업의 구조 형태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형태를 가지고 백날 얘기를 해봐야 노동자 택배기사님들이 그 과로한 그 폭발되는 그 노동 현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노동 3권을 주장하기에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직고용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고용이 최우선 선결 과제다. 예, 대기업에서 행태가 마인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택배사 대기업에는 택배 직원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J 대한통운 본사의 직원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많은 것은 뭐냐, 수많은 택배 기사들이 다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일만 할 뿐이라는 얘기. 이런 형태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 그 노동자와 함께 간다는 그런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이 택배 시장 앞으로 계속될 거거든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택배에 노조를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 나오셨는데 노조를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 한 4만에서 한 5만 정도 택배 기사 될 거예요. 그중 중에서 지금 노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법으로 이미 노동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설립하고 있는 것이 요새 좀 늘어났을 때 한 4, 5천 될라나요? 요 정도밖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노조를 형성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대기업에서 기업의 행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택배 시장에서 경제 주체는 소비자입니다. 이제 노동자의 이야기도 맞고 대기업 이야기도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는 이제 소비자에게 요금을 올리는 그런 방안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택배 노동자들이 1인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그 불특정 노동자들이 어떤 공제위를 통해 가지고요. 공제위를 통해서 공제위에 대한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공제위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그 사고라든지 권익을 주장하는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군산이 배달의 명수 들어보셨죠?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배달료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완전히 양쪽이 제로인 상태에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꼭 그 택배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배달이 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동네 상권입니다. 이게 자원이 순환이 되는 그런 방법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제가 정책 제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게 착한 가게인데요. 착한 가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드라이클리닝 한 벌에 3,000원은 받고요. 한 달에 헬스장이 25,000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오므라이스 하나가 2,000원을 받고 이런 가게들 우리 동네에 많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이 아닌 동네에서 생산이 되는 이런 가게들은요. 동네에서 같이 이용을 하고 배달 비용도 없지 않습니까? 비대면이라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서 지역에서 순환하는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개 업소를 갖다가 착한 가격으로 지금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소비자가 이용을 하셔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전주 시내에 바뀌어지고 있는 형태가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게 뭐지? 왜 저기 새로 오픈했는데 저런 식으로 문을 열어놨지 보면 횟집 같은 경우에는요 와서 드시는 게 아니라 회를 갖다가 포장을 해서 가져가게끔 요즘 전주 시내 그런 업장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비대면이고 택배비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도 어떤 지혜로 좀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추석의 경기가 크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온라인 주문은 늘어난 반면에 오프라인 주문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골목 상권이에요. 네. 그렇죠. 골목 상권, 골목 경제를 더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지역 경기는 지역 경기대로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각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주영 의원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아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가 사실은 단순히 어떤 전염병 창궐 이걸 떠나서 우리 모든 삶을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해서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이제 이러한 소비 행태도 있지만 이제 반면에 또 온라인을 통한 이게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차를 타고 멀리 대형마트를 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역에서 내 집 앞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이러한 뭐 소비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동네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주안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또 이 변해가는 소비 패턴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는 또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 그 이른바 골목 상권 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식품이나 저 생필품을 판매하는 동네 슈퍼, 동네 마트라고 그러죠. 여기는 매출이 늘었어요, 요즘에. 예, 그래서 한 20에서 30% 정도 좀 매출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 대형 마트라든지 또는 SSM, 기업형 슈퍼죠. 이런 데들은 매출이 급감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대형 매장에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집에서 가까운 동네 슈퍼 이런 데로 가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달에 의해서 일단 상품을 공급하고, 동네 마트도 요즘에는 다 배달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쪽에서도 GS 리테일 같은 데에서는 우리 동네 딜리버리라 해갖고 알바원들을 모집합니다. 그래갖고 우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가갖고 서류 간단히 계약서 쓰고 동네에서 간단히 알바도 하고, 옛날에 말하면 배달의 민족의 배민 커넥터라고 하는 것이 그 알바원들이었어요. 이 배달만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에 보면 네이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도 우리 동네 그 장보기 서비스라고 해갖고 놀장이라는 그 앱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드디어 동네 마트들 또는 동네 전통시장들, 우리 동네인 전통시장들이 배달하기가, 온라인 쇼핑하고 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동네 마트라든지 또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고, 그런 틈새 시장을 네이버라든지 또는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향을 고려할 때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관련된 택배 시장 자체를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전 처장님. 네. 자,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자 그래서 긴급 재난금을 지원을 했잖아요. 네. 자, 1차 지원에 있어서 뭐 2차도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재난지원금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1차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2차 지원금 대상에서도 누락된 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관건인데요. 1차 지원 대상자에서 포함되지 못한, 그러니까 사업소득 감소 증빙이 어렵고 각종 자료가 미비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쉽지만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 150만 명으로 예상되는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우려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를 목표로 두기보다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오랜 시간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고용유지금 일반 업종의 경우 9월 30일 마감되는 지원 비율 상향을 최소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대규모의 해고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획기적인 고용 유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과 동시에 고용유지 지원금 적용, 요건 완화, 입증 서류 간소화, 지원 금액 상향, 노동자 직접 청구 행사 가능,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개편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원에 배제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김보금 소장님. 네.
코로나가 바꾼 풍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 이른바 집콕이에요. 네. 집에서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 반경도 많이 줄게 되잖아요. 네. 아까 유 교수님께서도 이제 동네 상권에서는 배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런 서비스 그 골목 상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사례 중에 하나는요, 우리 전주시에 좀 유명한 비빔밥 업소가 있습니다. 와서 드시는 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식 도시락을 개발을 하셔가지고요. 저희들 또 저번에 그 회의를 하면서 20명, 30명 모여있는 그 단계에서 도시락 주문을 했었는데요. 엄청 따뜻하고 맛있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이 되고 아주 그게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그냥 누가 살려주겠지 뭐 이건 아니고 상인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에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서로 한번 버텨보셔라. 하지만 상인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그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수업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대학가의 상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선결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요, 한 잔 드시고 나서는 다음에 올 것을 미리 결제를 한다든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적에도 다음 것을 한번 결제를 한다든지,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 집콕을 하시면서 아까 저는 이제 로컬푸드에 오후 한 4시나 5시 가면은요, 솔직히 그 야채나 신선식품이 없습니다. 다 나가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마트라든지 지역에 있는 가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배달을 통해서라든지 뭐 간단하게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장착하러 하시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있는 상권들이 계속해서 이게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지 않을까. 지역에 있는 뭐 전주에 그 웨딩샵 그 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갈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한 부분이 아주 많은 가게들이 임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도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함께 가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주영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어쨌든 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업체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도 어떤 업체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그거에 맞는 또 소비를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 교수님. 아까 네. 예,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배달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영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달을 할 때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 동네 딜리버리 GS 리테일이라는 큰 대기업이에요. GS 그룹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걸 알바 형태로 모집을 해요. 종업원을 이게 딜리버리가 배달이라는 말인데 배달을 알바 형태로 뭐 학생들이나 주부들을 모집해가지고 그걸 동네에서 배달하게 만듭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리고 전통시장에 지금 딜리버리, 지금 배달하는 것을 네이버에서 시작을 했어요.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국에 한 16개 전통시장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의 상품을 주문을 쇼핑몰을 통해 갖고 쇼핑몰도 만들어줘요. 갖고 배달을 하게 됐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들도 역시 알바예요. 완전 비정규의 그 알바 시장이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에서도 이 배달하는 그런 전문 업체를 좀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바를 자꾸 하게 되면은요, 뭐 사무처장님 나와 있지만은 노동 조건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거 알바 한 3일 하고 나면은요, 그냥 폭발을 해버립니다. 기진맥진을 해가지고 못 오거든요. 이런 환경, 대기업은 철저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배달하는 그런 업체, 인력을 확보해서 배달, 그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업체들을 행정에서도 조금 육성을 좀 시켜주는 처음만 좀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 이제 이게 더 뭔가 체계를 갖추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어쨌든 행정의 지원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교수님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자, 골목 상권도 배달 이런 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골목 상권 중에서는 배달과 상관이 없는 업종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업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품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만져보고 보고 입어보고 뭐 해보고 신어보고 이렇게 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 품목이 있어요. 그런 품목은 인터넷 쇼핑에서도 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경험한 거 이외에는 예를 들어 옷 치수라든지 신발 치수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또 그것도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경험한 거 이외에는 살 때 소비자들이 그걸 인지된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현장 오프라인에 사야겠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표준화되어져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 또는 자기가 경험했던 상품들은 충분히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온라인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빨리 지금 배달로 하게 되려면은요, 당연히 쇼핑몰이 구성이 돼야 돼요. 쇼핑몰 없이 어떻게 배달이 되겠어요? 쇼핑몰로 주문을 해야 일단 배달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구성하는 것을 행정에서도 아까 배달도 도와주지만은 배달은 무료 앱으로 도와줘야 돼요. 무료로 배달을 할 수 있게끔 수수료가 있거든요. 분산해서 아까 한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료 앱을 행정에서 개발해주고 쇼핑몰을 구축하는 데에는 뭐 소진공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도움을 통해서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걸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업자들도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김 소장님. 사실 말씀대로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머리를 만지는 미용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업소는 손님들이 한가로에 밀리면 이 비대면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예약제로 합니다. 하셔가지고요. 딱 오전에 몇 명, 오후에 몇 명, 사전에 연락 주시라고 해서 자기 고객 관리를요 다 이제 앱을 통해서 통보를 하시고요. 또 그 앱을 통해 가지고 그럼 다 1시에서 2시 가는데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학가 쪽 앞에 있는 샵들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꼭 만나야 되는 경우도 이런 상권도요. 노력하는 여에 따라서는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말씀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 지금 교육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직접 앱을 통해서 배달까지는 아니고요. 온라인 쇼핑몰로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착들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이제 그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폐업을 하시다가 보면 이걸 주방기구를 다 어떻게 어디다 팔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TV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위해서는요. 이 폐업 컨설팅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하셔서 지역에 있는 그 가게들이 조금 덜 손해를 보고 지역에서 또 소비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순환돼서 자꾸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모든 업종인 온라인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네. 자, 이제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꾸고는 있는데요.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유 교수님, 흔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의 대책, 이건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도 현재 코로나는 진행 중이고 언제 포스트 코로나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고 전문가들도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유통 이 업태의 이행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변화하는 과정이죠. 발달 과정이죠. 발달 과정에서 지금 오프라인 그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는데 촉진 역할을 한 거예요. 뭐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촉진이 되었다는 것뿐인데 그거 하려면 3가지 조건을 딱 갖춰야 돼요. 첫째, 쇼핑몰 구축이 돼야 돼요. 온라인으로 사야 되니까 쇼핑몰 구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줘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은 배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배달 앱, 이걸 행정에서 무료 앱을 개발해서 보급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결제를 해야 돼요. 쇼핑몰에서 결제를 해야 되면 핀테크, 즉 이 핀테크 무슨 각종 페이, 전자화폐를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화폐죠. 지역화폐를 자 모바일 화폐로 개발한다더니 카드 형태로 직불카드라더니 선불카드라더니 이런 직불 형태로 예전에 지금 그 보통 지역화폐가 종이화폐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 종이화폐보다는 이제는 그걸 끊고 모바일 화폐라더니 카드 형태의 그런 결제 수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 쇼핑몰, 배달앱, 그다음에 결제 수단, 지역화폐 이 세 가지를 빨리 지금 정부에서 또는 행정에서도 이쪽으로 이행을 하고 있구나를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복은 소장님께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벌써 이제 뭐 7, 8개월이 이제 소요되어 있는 그 과정인데요. 아마 소비자들은 훈련이 됐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로운 이 소비 행태에 대해서 훈련이 됐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 집에서 밥을 해야 되고 이런 여성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건강성을 생각해서 지역의 농산물, 우리 전라북도, 우리 완주나 전주나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을 한 가정 간편식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지역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특히 그걸 일을 하고 있는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부나 아니면 직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시선들도 필요하고 그래야만 이게 같이 가야만이 코로나 이후에서도 이런 그 생활이 가능하고 소비 생활이 가능하고 이렇게 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아주 간편하게 하면서 일회용 용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업소는 가까이에서 배달하기 때문에 우리 업소는 다용 용기 예를 들어서 10번 이상, 5번 이상 사용하는 우리 업소는 다용 용기를 사용을 해서 배달을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의 돌솥밥 같은 경우에는요 반찬 다 나무 함에다가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일회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시면서 이게 같이 가는 환경과 또 소비자 권익과 또 가게 이익이 함께 가는 이런 그 방법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끝으로 오늘 아직까지 못한 혹시 말씀이 있다면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에 가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먼저 국주영은 의원님. 네, 사실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모두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얘기한 골목 상권과 서민 경제에 있어서 그 피해 정도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어쨌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촘촘한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 정부가 59년 만에 처음으로 4차 추경 예산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 상권과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책을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도민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전라북도는 뭐 한 명 한 명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그래도 안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뭐 어려운 시기들이 있어 왔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잘 이겨냈습니다. 저는 그 속에 중심은 항상 민초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지만 저는 시청자들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한가위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이라도 좀 풍성한 그런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대근 교수님.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때 경제적 이 강자가 있고 경제적 약자가 있는데 경제적 강자보다는 약자가 어려움이 훨씬 큽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경제적인 강자들이 좀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또 도움을 받는 경제적 약자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너무 불만하지 말고 수용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 경제적 이 시기를 극복해서 보다 나은 경제적 발전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김보금 소장님. 네. 국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재난 위기에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때도 코로나 2단계를 잘 준수하시고요. 사실은 오늘부터가 가정주부들은 장 보는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왕이면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지 이웃을 좀 살펴보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세성 처장님. 예, 저는 송나라 유학자가 한 말인데요. 불안빈 환불균. 국민은 가난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 이런 말인데요.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및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유지 지원금 적용을 확대하고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취약계층에 한시적이라도 상병수당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에 일을 보내고 있지만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분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 대책과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연휴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줄면서 한가위의 의미가 전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드는데요. 모쪼록 코로나19 차단에 성공해서 지역경제의 불씨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경제 정책에도 지혜가 모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